저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시가인간들을 만나 생판 남한테도 당해본 적 없는 일들을 겪으며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찍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제가 그리 멍청하고 순진한 타입은 아니니 당하고만 살진 않았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40대 초반 여자예요.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결혼 후 1년 만에 딸을 얻었고 그 뒤론 남들처럼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딸 키우며 살아왔죠. 저도 남편도 크게 뛰어나지도 크게 못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회사, 평범한 연봉, 평범한 살림살이 저에겐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시가도 있어요. 시모는 흔히 아들 가진 대한민국 엄마들이 별것 아닌 걸로 유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곱게 키운 자기 아들을 저한테 물려줬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초장부터 기싸움을 제대로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막무가내로 구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라 시모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시모는 점점 약이 올라 하다가 결국엔 지레 포기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을에 누군가를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괴롭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곤 하잖아요. 시모의 경우엔 그게 바로 저희 동서였어요. 저에게 하던 게 먹히지 않자 심술이 나 있던 시모는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아랫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동서를 교묘하게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모른 척 했어요. 동서가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시모의 행동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하고 점점 더 거슬리는 거예요. 동서가 원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타입이었고 시모는 야가 빠질 대로 야가 빠진 사람이었으니 매번 당하기만 하는 동서를 보는 게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가령 이런 식이었어요. 같이 명절 준비를 하는데 시모가 자꾸만 앓는 소리를 내면서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며 일부러 들으란 듯이 앓는 소리를 내는데 저는 시모가 뭘 하려는지 딱 감이 왔죠. 그래서 일부러 한기로 흘리면서 못 들은 척 하는데 동서는 시모 속셈을 모르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휴,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여기저기 한쑤 쉬는 데가 없고 관절통이 너무 심해져서 아주 탁 죽겠다. 어머니 많이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걱정이라 문제지. 사실 내가 내 시애비 모르게 융통을 좀 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거든. 아참, 그러고 보니까 작은 아가 요즘 네가 또 일을 좀 해서 돈 좀 모아놨지?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없겠냐? 동서는 당황한 듯 하면서도 시모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우물쭈물하는 동서를 보아하니 또 여느 때처럼 순진하게 있다가 시모한테 당하겠구나 싶었죠. 저는 둘 사이에 끼어들며 상황을 수습했어요. 저는 시모의 의도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유, 어머니, 저희 엄마도 관절 안 좋으셔서 아는데 요즘 병원비 이거 건강보험으로도 잘 나와요. 아프시면 보험 처리하면 되죠. 아니, 그리고 아프신데 뭐하러 거드세요? 동서, 빨리 어머님 방으로 모셔드려. 얼른 푹 쉬셔야죠. 동서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었던 시모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섰고 전 잠시 뒤 동서를 따로 불러서 시모가 아프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 얘기를 꺼내면 은근슬쩍 말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라고 조언을 했죠. 제가 말하면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자기는 그런 의도로 꺼낸 말인 줄 전혀 몰랐다면서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었어요. 그런 동서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다시 한번 동서를 보호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곤 했죠. 그 뒤로도 비슷비슷한 일들은 무수히 많았어요. 집안 행사 앞두고 일이 생기면 시모와 시누이까지 거들며 우리 집은 며느리만 시키고 그런 것 없다 하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결국 일은 죄다 동서한테만 미루는 식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간파하고서 시모와 시누이 전곡을 콕 찔러버렸고요. 그럼 시모는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지만 결국 더는 반박하지 못하는 편이었죠. 그렇게 얄미운 시모의 잔꾀로부터 동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마치 무슨 따돌림 당하는 친구 지켜주는 학생처럼 저희 둘 사이에선 나름대로 우정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는 한편 저희 시가 쪽에서는 식구들끼리 여행계를 들고 있었어요. 솔직히 전 당연히 안 하고 싶었죠. 세상에 시가 사람들이랑 여행까지 가서 부대 끼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니 어쩌니 하도 강조를 해대 어쩔 수 없이 개를 들게 됐죠. 매달 저 20만 원, 남편 20만 원 해서 40만 원씩 제법 큰 돈을 냈고 시부모 둘, 시누이네 부부, 시동생네 부부, 저희 부부까지 해서 매달 160만 원의 돈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년이 넘게 모은 돈으로 한번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달이 160만 원씩 1년이 넘게 넣었으니 2천이 넘는 꽤 큰 돈이었는데 퀄리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한 나라라 2천만 원 정도면 인원이 좀 되긴 해도 꽤나 호화스럽게 며칠 보내다 올 수 있겠거니 기대를 하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부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숙소에서 픽업을 나올 거라더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택시 바가지 잔뜩 쓰고 숙소까지 갔고 그렇게 도착한 호텔은 유명 리조트라더니 실상은 오래되고 좁은 모텔인 거예요. 복도는 음산한 조명에 엘리베이터마저 삐걱거리는 낡은 곳이었죠. 방에 들어가니 지저분한 침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말도 안 되는 숙소였어요. 첫인상부터 이 여행은 이미 말이 안 된다 싶었죠. 그런데 저녁 식사로 간 식당은 더 충격이었어요. 시누이가 예약했다는 현지 명물 맛집은 겉보기부터 허름했고 음식은 냉동식품 같은 느낌의 비린내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 여기 음식 정말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형님이 현지 맛집으로 찾아보고 준비하셨다고 해서 기대 많이 했는데 여기는 좀... 예, 원래 이런 게 진짜 현지식이지. 비싼 데 가봐야 다 자리값이고 관광객들 돈 등쳐 먹으려는 곳들이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 돈 쓰려고 온 거 아니지 않니? 으이케, 내가 여기 아주 통인 사람한테 물어물어 예약한대요. 원래 이런 데가 진짜 맛집인 거 몰라? 하지만 맛집이고 나발이고 가족들 다 그 식당에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평소 아무거나 잘 먹고 불평불만 않는 시동생마저 얼굴을 찌푸리면서 편의점 음식을 먹는 게 낫겠다며 나지막히 중얼거릴 정도였죠.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여행 오기 전부터 시누이가 자기가 여기 잘 아는 사람이 있어 현지 사람들이 가는 찐 맛집, 찐 명물들로만 예약했다며 입을 부지런히 털어댔었는데 이쯤 되면 여기 이민 와서 산다는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여행까지 와서 제가 화를 내면 또 저만 죄인이 될 것 같고 첫날부터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죠. 자, 내일부터가 찐이니까 다들 기대해. 시누이 말대로 내일은 다르겠지 하며 꾹 눌러 참았는데 다음날도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아침으로 나온 뷔페는 차갑게 식은 밥과 질겨서 씹히지도 않는 고기가 전부였고 식구들 눈치를 살피던 시누이는 아침도 대충 먹고 시간을 아끼자며 일정을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던 시누이 말과는 달리 관광 일정도 엉망이었죠. 한참을 이동해 도착한 곳은 볼 것 없는 곳이거나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초라했고 하루 종일 다니고도 만족스러운 장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식당들은 하나같이 엉망이고 교통은 또 뭐가 그렇게 힘들기만 한지 고생만 가득한 일정을 끝내고 저녁 숙소로 돌아왔는데 동서가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안 좋았던지 한참을 개워내고도 열이 나서 시동생이랑 제가 근처 약국까지 뛰어다니며 통하지도 않는 말로 힘들게 헤아제며 이것저것 약들까지 구해와야 했죠. 결국 참다 저도 화가 폭발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시누이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형님, 이번 여행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게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개를 들어 모은 금액에 맞는 여행인 거예요? 이 호텔이며 저희가 간 식당이며 동서는 결국 저 지경까지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오이키가 그동안 얼마나 호화스러운 여행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런 나라 오면 이렇게 좀 현지에서 부대끼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그러는 재미가 있는 거야. 마음 편하게 입맛에 딱 맞는 것만 먹고 내 몸에 딱 맞는 데서만 자려면 여행을 뭐하러 해? 그냥 집에나 있지. 형님,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통일하는 왜 이민 와서 산지 오래됐다는 그 지인분 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형님 혹시 그분한테 뭐 사기라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됐다 됐어. 뭘 더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다들 즐거워하고 있는데 너 혼자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니? 이만하면 호텔도 좋기만 하구만. 매사에 어째 너만 그렇게 늘 풀만 풀평이야. 어? 한번 봐라. 다들 암말 않고 잘만 있는데 왜 너만 늘 그렇게 유난이야 유난히. 나머지 가족들은 죄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앉아있을 뿐이었고 분위기는 침울할 따름이었죠. 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여기 식구들 표정 좀 보세요. 여행 와서 고생이랑 고생만 있는 대로 다 하고 애들까지 떼어놓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대체.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정도 퀄리티 여행에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돈 들여 왔는데 뭐 하나 즐겁고 편했던 게 없잖아요. 엄마 왜 이렇게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지금 여기서 돈 X를 꺼내는 저희가 뭐야? 그래, 너는 돈 쓴 걸로 뭘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기를. 어머님이 계주시잖아요. 형님이 여행 코스 자신 있다고 하셔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예약하셨고요. 저희도 1년 동안 갯돈 부어온 사람들이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건 좀 저희 다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동서는 자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고 남편은 저를 말리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뿐이었죠. 이 형님, 저 괜찮아요. 그냥 좀 물갈이를 한 것 같아요. 아니야, 동서 때문이 아니라 생각할수록 이 여행이 말이 안 돼서 그래. 당신 진짜 왜 그래? 여기까지 와서. 오늘 같을 때는 그냥 좀 넘어가면 어디 더 나? 꼭 그렇게 매사에 다 태클을 걸어야겠어? 누나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아니야, 난 형수님 말에 동의. 엄마, 누나, 미안한데 솔직히 나도 좀 실망스럽긴 하거든? 나도 여행 안 다녀본 거 아니고 힘들게 배낭여행도 다녀봤지만 솔직히 이 정도 돈 들여서 이 정도 콜? 이거 말이 안 돼. 형수님 말대로 진짜 그 지인한테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니야. 제 편에 들어주는 사람은 시동생 뿐이었어요. 평소에도 말수는 적지만 그래도 제일 바른 소리만 하는 게 또 시동생이었었거든요. 전 신우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죠. 네, 형님 성의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여행 계획하느라 애도 많이 쓰셨고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저희가 공짜로 온 여행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맞벌이를 가며 갯돈 부어 1년 중에 짬내서 휴가 온 건데 여행이 이런 식이니까 좀 의문이 되잖아요. 그 지인분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그러자 갑자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무가 빽소리를 치더라고요. 니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떠들어? 얘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뭘게? 나 참 서운했다. 2천 하는데 우리 머릿수만 8명이야? 둘이 그 돈 갖고 여행 오는 거랑 8명이나 으르러 오는 거랑 당연히 퀄리티가 다르지. 동사는 뭐 그럼 5성급 호텔이라도 될 줄 알고 기대한 거야? 나 진짜 쎄빠지게 고생했어. 서치 다 하고 물어물어 예약하고 오죽하면 내가 사전답사까지 다녀왔겠어. 아니, 사전답사요? 근데 왜 이렇게 예약한 곳들이 다 저렴하고 질 낮은 데 뿐인 거죠? 그 돈 다 어디로 간 건지 설명을 들을수록 정말 도통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뭐 개질 내가 먹어치우기라도 했다는 거냐? 아니면은 지 시간 들여가며 사전답사까지 한 우리 영주가 꿀꺽하기라도 했다는 거냐? 가족 사이에 이게 무슨 막말이야? 그렇게 우리를 못 믿겠으면 너 개에서 빠지지 그러냐?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게였잖아요.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등 억지로 참여하게 한 건 어머님이셨고요. 저희 같은 월급쟁이한테 한 달에 40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도 안 돼요? 네 태도가 문제잖아. 네 태도가. CCM이시는 일을 무슨 돈 떼먹고 사기친 개주 보듯 하는 게 말이야. 엄마 그만 가세요. 기분 좋게 여행하자 마.
그리고 당신, 진짜 꼭 그래야겠어? 누나가 다 알아봐서 고생해서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만. 뭐가 그렇게 별로라고 난리가. 당신이 뭘 그렇게 호강스럽게 컸다고. 음식이 왜 안 맞느니, 뭐 침실이 별로라느니, 그거 다 불만투성이야. 남편이라고 있는 건 제 편은 들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렇게 염장만 질러대더군요. 뭐? 내가 지금 괜한 뭘로 시비를 건다는 거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당신은? 지금 당신 태도가 그렇잖아. 엄마랑 누나 앞에서 이게 뭐하는 말버릇이냐고. 이러면 내 체면은 또 뭐가 되고. 서로 우애다지자고 기분 좋자고 온 여행에서 이게 뭐야 대체. 지금 이 꼴들이 좀 봐. 이러고 다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결국 여행은 완전히 파토가 난 분위기였고 저는 시모 시누이 남편까지 3대1로 싸우고 집만 다 빠지고 말았어요. 여행이 엉망진창인 건 끝나고 보니 제 탓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 뒤로 저는 아예 선언을 하고 시가 여행 모임에서 빠졌어요. 한 번이면 족하지 차라리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 20만 원 아껴서 저희 딸 입에 만난 거나 더 넣어주는 게 낫지 2번 갔다가는 아주 병나겠더라고요. 제가 작정하고 모임에서 빠진다고 하니 시모는 저를 더 고깝게 보기 시작했지만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렇게 20만 원이 세이브 되니까 일이 터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신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셔서 꾸준한 투석과 관리가 필요해지게 됐죠. 저는 여행 갯돈 아낀 20만 원을 매달 엄마에게 보내며 병원비에 보태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저를 불러세워 묻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따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입을 열더군요. 우리 영호한테 듣자 하니 너 내 친정에다 다달이 돈 보내고 있다며? 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매달 병원비 좀 보태드리고 있어요. 뭐 문제 될 게 있나요? 제가 엄마한테 돈을 보내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듯이 말하는 시모가 어이없어 더 당당하게 대답했더니 시모는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치며 대꾸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차라리 네 남편한테나 보탤 것이지 무슨 돈이 남아 돌아서 친정에 퍼주고 있네. 여행 가서까지 덩덩거리던 애가 지 친정에는 아주 다 퍼다 나누는구나. 어머니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 돈 제가 번 돈이에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보태드리는 건데 자식된 입장에서 고작 20만 원 정도도 못 보내드리나요? 그리고 대체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신데요? 어머니가 왜 그런 일화까지 참견을 하시는 거냐고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마 말씀이 뭐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지. 우리가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이 안 보태드려도 이미 형님도 계시잖아. 형님은 훨씬 돈도 여유롭고 장모님 병원비 다 내드리고 있는데 당신까지 꼭 거들 필요가 있어?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말을 저 따위로 하다니 남편조차도 제 편이 아니란 걸 느낀 순간이었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라통이 치밀더라고요. 당신도 똑같아.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해? 당신 엄마가 아프다면 당신은 가만두고 볼 거야?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내가 뭐 당신한테 돈을 보태달랬어? 내가 번 돈 내가 보내겠다는데 왜 그거 갖고도 지랄이야 지랄이해? 어머머머머 얘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평소에도 우리 영호한테 이런 식이야? 쌍스럽게는 정말 이로 말할 데가 없네.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했지 서방한테.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네 가족은 여기 있는 우리 아니냐? 자식이 너 하나도 아니고 네 친정 오라비가 알아서 알레리지. 여자가 친정일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 아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이 남이 되나요? 남자는 결혼해도 지 식구들 챙기고 여자는 남자 부모한테 대리여도까지 해가며 살아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대체 어느 시대에 사세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안 살 거니까 제 인생이 참견하지 마세요. 시모는 뒷목을 부여잡으며 엄살을 피워댔고 그런 뻔한 쇼를 하는 시모를 부축하며 남편 놈은 제 탓을 해대더군요.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정말? 우리 엄마 혈압 높으신 거 몰라? 당신도 똑같아. 그 꼬라지 여행에 20만 원씩 보탤 때는 아무 말 안 터니 그 돈을 우리 엄마 아프신데 보내는 거 아까워 죽겠어?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자기 엄마 일에는 저러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저희 친정에 돈 보내는 걸 가지고 난리를 쳐대는 시모와 남편을 보니 더 오기가 생겨서라도 아득바득 저는 친정에 더 잘했어요. 남편 말대로 다행스럽게도 저희 친오빠가 좀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 엄마 병원비를 많이 대주고 있었지만 저도 자식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당연했고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울 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서너 달이 지났을 쯤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와서는 시부모들이 같이 칠순잔치 해준다고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나이도 다르시잖아. 근데 같이 칠순을 하신다고. 뭐 어차피 한 살 차이지고 칠순잔치 크게 할 바에야 그냥 갯돈 좀 더 보태서 여행 다녀오자고 하시더라고. 아 참, 엄마랑 누나가 당신은 빠지래. 돈 안 냈으니까 끼워주기 힘들다고.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 아이 뭐 누가 가고 싶대? 아이고 뭐 당신네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 잘 놀다 와. 난 보내줘도 가기 싫으니까. 어차피 갈 생각도 없었는데 누굴더러 빠지라 말아인지 다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고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로선 돈을 쥐어주고 억지로 가라고 해도 가기 싫었죠. 그런데 시가 사람들끼리 가는 여행을 떠난 며칠 후 갑작스럽게 저희 엄마가 갑작스레 위독해지셨고 중환자실로 옮기시게 된 거예요.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료진은 저희에게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중환자실로 옮기고 위독한 상황을 넘기는 건 몇 번 있던 일이긴 했지만 그래서 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러다 정말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죠. 전 병원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장모님 중환자실 가는 거 한두 번 아니잖아. 내가 준비할 게 많아서 지금은 가기가 좀 힘든데. 아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다 곧 괜찮아지시겠지. 여러 번 겪었으면서 뭘 그래.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 걱정, 저희 엄마 걱정은커녕 오히려 여행 준비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그 말투, 그 무심함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 그래서 여러 번 겪었으니 그냥 덤덤해져라? 뭐 그렇게 호들갑더냐? 당신 지금 그 소리라는 거야? 아니, 호들갑이란 게 아니라 난 당신이 또 걱정을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안심시켜주려고. 내 걱정은 무슨, 너 여행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거겠지. 기껏 여행 갔는데 엄마 때문에 못 놀고 올까봐.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내가 남편이라고 너한테 기댄 게 등신이지. 내가 등신이야. 그래, 남보다 못한 놈이라 남편인 걸 내가 잠깐 잊고 지냈다. 네 가족이랑 아주 잘 먹고 잘 놀고 알아. 남편 놈은 그렇게 저희 엄마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건 말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시건 말건 시가 인간들과 함께 여행을 즐겼고 저는 계속 엄마 곁에 머물렀어요. 내내 감이 좋지 않더니 결국 엄마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죠. 오래 아프신 걸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해왔던 거지만 그래도 엄마를 보내는 건 가슴이 사무치는 일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남편놈 그냥 지 식구들이랑 있으라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례를 치러야 하니 외국에 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아, 그랬어? 아니, 잘 옮기시더니 왜 이분은? 남편의 목소리는 잠시 놀란 듯 들렸지만 슬픈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억지로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례식 치르려면 당신도 와야지. 가족이니까 당신 이름도 올라가야지. 그게 말이야. 여보, 내가 어차피 며칠만 있으면 귀국인데 굳이 비행기값 더 내면서 가야 하나?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성수기라 비행기 티켓 구하기도 어려워서 말이야. 당장 바꾸려면 그것도 일이고 급하게 구하면 몇십은 더 줘야 할 텐데. 아예 어차피 내가 지금 제일 빠른 거 타고 간다고 해도 제 시간에 맞춰 가긴 힘든데 난 그냥 나중에 가서 인사드릴 테니까 당신이 좀 잘 처리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던 말을 듣고 돌아오는 대답이 저런 건지 생판 남도 안 할 말들을 하는 놈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가 떨리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친척들이며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저희 남편을 찾았어요. 저희 오빠네는 새언니는 물론이고 사돈 어른들까지 와서 제 일처럼 돕고 계셨는데 저는 시가 사람들은커녕 제 남편조차 코빼기가 보이지 않으니 정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의 행방을 물을 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목이 메어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고 날카로웠죠. 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싶어 궁금한 눈빛을 보내왔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사람들이 돌아가고 어둑해진 장례식장의 빈 공간을 바라보는데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 들더군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텅 빈 마음,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그의 빈자리가 주는 고통이 더해져 가슴이 쓰려오더군요.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 저는 엄마가 사시던 집으로 와 엄마가 쓰시던 침대에 누워 한참을 흐느껴 울었어요. 한참 동안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군요. 화면에 뜬 건 다름 아닌 동서의 이름이었어요. 형님,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비보예요? 괜찮으세요? 아니, 당연히 괜찮으실 수가 없죠. 장례는 어디에 치르신 거예요? 정말 어떡해요?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동서, 장례 잘 치렀어. 전화줘서 고마워. 시댁 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전화해준 유일한 사람이 동서네. 진작에 알았으면 더 빨리 연락했을 거예요, 형님. 아니, 연락이 아니라 티켓을 바꿔서 빨리 기억했겠죠. 제가 당연히 장례도 도왔어야 했는데 사실 저희 좀 전에 막 한국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뭐? 아이 그럼 우리 남편이 말을 안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 당연히 저희는 몰랐죠. 동서 말을 들어보니 제 남편이 여행 내내 한마디도 않고 있어 시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며칠이 지나 한국에 도착해서야 같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 남편은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공항에서 대충 음식이나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남의 일을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저희 남편도 너무 놀랐어요.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었더니 여행 망치기 싫어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말씀을 해주셨으면 당연히 티켓 바꿔왔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저도 지금 집에 겨우 도착해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형님이 어떻게 계신가 너무 걱정이 돼서. 괜찮으세요? 동서, 나 더는 그 인간이랑 못 살겠다. 내가 전부터 그러려고 생각은 해왔는데 우리 엄마도 아프시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뤄왔거든? 근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나 그 인간이랑 아주 끝내려고. 그 인간, 아니 그 인간들 다 너무 찌긋찌긋해. 형님, 잠시만요. 저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동서는 그 인간들이랑 다니는 게 좋아. 계속 살 수 있겠어? 동서도 매번 어머님한테 당하고 살잖아. 더 늦기 전에 동서도 끝내버려. 동서는 나보다 더 어리고 악질도 충청한데 왜 그러고 살아? 잠시만요,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혼 얘기 꺼내시기 전에 일단 제 얘기부터 먼저 들으세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뒤 동서는 저희 엄마 집에 도착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다 알아냈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두 분이 저희가 모은 여행객 돈을 전부 자기들 맘대로 쓴 거예요. 전부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뭐라고? 여행객 돈을?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자세히 얘기해봐. 동서는 눈을 반짝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같이 갔었던 전 여행부터 좀 이상했었잖아요. 그때는 저도 뭘 몰라서 그냥 넘겼었는데 형님 없이 한 번 더 갔던 여행도 상태가 비슷했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은 돈이 그래도 꽤 많은데 여행 내내 고생만 하고 숙소며 음식이며 왜 이렇게 싼 티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작정을 하고 감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라면 이건 뭔가 있다 싶어서 증거라도 잡으려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살짝 뒷조사를 해봤어요. 뒷조사를 했다고? 동서가? 어떻게 해? 어머님이랑 형님 두 분이 저희한테 여행 계획 잡았다고 해서 어머님 댁에 갔다가 형님 태블릿 기록을 몰래 휴대폰으로 다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숙소며 항공권이며 죄다 알아봤죠. 그랬더니 숙소랑 티켓 이것저것 다 저희한테 알려준 금액이랑 천지 차이인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아니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대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형님. 심지어 여행 가서는 어머님이랑 형님이 둘이서 무슨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포장해 가지고 온다면서 호텔에서 편하게 먹자고 그러길래 이것도 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몰래 따라 나가 봤거든요. 근데 글쎄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고급 레스토랑 요리라고 해놓고 사실은 뒷골목 포장마차 같은 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럼 그걸 가져와서 고급 음식이라고 속인 거야? 네, 그렇게 가져와서는 이 동네 제일 고급 음식점에서 사온 거라면서 가격을 몇십 배를 뻥튀기해서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거 있죠. 심지어 그날 나머지 돈은 전부 자기들 쇼핑했었어요. 옷이랑 가방 산 걸 확인했다고요. 그게 다 갯돈 공금에서 나간 거더라고요. 그래, 재작년 여행 때 숙소도 엉망이었잖아. 우리가 돈을 그만큼 모았는데 왜 이렇게 싸구려 숙소를 잡았나 했지. 그때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설마 그 둘이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줄 그렇게까지는 나도 생각을 못했어. 신우이가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어디 지인한테 눈탱이라도 맞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작정을 하고 둘이 덤비니까 몰랐죠. 저희가 모은 돈 중에 절반 이상을 빼돌린 거 있죠? 여행은 어떻게든 최대한 싸게 해치우고 그 돈 남겨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쓰려고요. 근데 동서 이거 정말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거 확실해? 혹시 우리 둘만 빼고 자기네들끼리는 다 짝짝꿍 맞춘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일단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두 사람은 모르는 게 확실해요. 형님 남편은 어떤지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것 좀 보실래요? 동서는 귀국하자마자 준비한 증거 자료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고 저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두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겨 먹으며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는지 알게 됐죠. 동서, 이거 고소하자 우리. 이거 보통 사기가 아니야. 저도 혼자선 무섭고 힘이 없지만 형님이랑 함께라면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가져와 보긴 했는데 근데 가족 간에도 고소가 되나요? 내가 알기론 사기죄는 가족이라도 면책되고 그러지 않아. 게다가 동서가 증거를 이렇게 잘 모아뒀는데 당연히 되지. 근데 동서 어떻게 이걸 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어? 서방님이랑 얘기도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시집 왔을 때 형님한테 제일 의지를 많이 했었잖아요. 친동생처럼 정말 잘 챙겨주시고 제가 실수해도 덮어주시고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서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때마다 형님이 도와주셨던 게 너무 고마워서요. 그런데다가 아주버님이 공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형님 어머님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동서가 정리한 자료에는 시모와 신우이의 행태가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2년 전 제가 함께 갔던 여행보다 갯돈은 더 올라 있었고 이번엔 칠순 기념 유럽 여행이다 뭐다 해서 돈을 더 많이 각출한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모인 몇천만 원의 여행 자금을 빼돌리며 숙소와 식사는 말도 안 되는 최저가로 유지하고 남은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증거들이 모두 나와 있었죠. 그 중에는 명품 가방과 옷, 고가의 미용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동서는 사용 내역과 물품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숙소 및 식당 예약 내역까지 꼼꼼히 수집해 왔더라고요.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러한 증거들은 시모와 시누이가 고의로 가족을 속여 이익을 취한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죠. 제 남편에겐 이런 방어도 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에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시동생 역시 적극 협조를 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분개했고 변호사를 구하는 데도 도움을 줬죠. 그렇게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와 시누이는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고 제 손을 붙잡고 울며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야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될 일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법적 조치라니 고소라니.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니. 잘못했다 얘. 잘못한 건 알고 있으니 고소라도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잘못하신 건 아세요? 잘못인 줄 알았으면 그런 짓을 안 했겠죠. 가족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겠나. 설사 알아채도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하시면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옳게 내가 잘못했어. 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 좀 쪼들려서 그랬어. 아 정말 미안해. 아 미안해 정말. 돈이 쪼들리는 게 아니라 사찰 돈 나올 구멍을 찾았던 거겠죠. 그 돈 빼돌려 가방 사시고 화장품 사시고 둘이 아주 명품으로 치장을 하셨던데. 그래 솔직히 옳기나 나나 다 비슷비슷한 처지잖아. 우리 돈벌이에 뭐 제대로 된 명품 하나 장만하기가 쉬워? 어디 돈 나올 구멍 하나 없는데. 내 남편도 늘 똑같은 월급쟁이에다 살림살이 봐서는 나 느낌이 안 보이고 그래서 좀 눈이 돌았어. 다른 데서 돈 생길 여지는 안 보이고. 아 그렇다고 남 등 쳐먹을 순 없으니 가족 등을 쳐먹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서 그깟 사치품 좀 사겠다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가족들 돈을. 와 진짜 두 모녀가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깐 잘못했다잖니. 응? 아이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이거 너희 시애비 알면 나 죽는다 죽어. 자식들 상대로 뭐하는 짓이냐고 아주 난리가 날 거야. 그래 옳게 다 했잖아. 아, 내 남편도 알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라고 생각하긴요. 내가 아주 사기꾼 못돼 처먹은 거하고 결혼을 했구나 하겠죠. 각자 자기가 어떤 인간하고 사는지는 알아야죠. 안 그래요? 그 정도 권리는 있잖아요. 오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응? 우리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냐? 두 사람 무릎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한테만 빌면 다예요? 두 사람 동서한테는 더 하셨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서 뭣도 모른다고 무시하셨잖아요. 나야 그때 한번 여행 가보고 질릴 대로 질려서 이것들하고는 더는 안 간다 하고 때려치웠지만 동서는 그 뒤로도 끌려다녔고 제일 크게 피해 입었는데 왜 동서한텐 사과 안 하세요? 예, 그거야. 그 애한테도 미안하지. 아이 그래도 두 사람은 끝까지 강약약강이시네요. 제가 힘이 있고 주도권이 있어 보이니까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잖아요. 동서야 대충 말로 얼버무리고 힘으로 제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는 쏙 빼놓고 나한테만 와서 이러는 거겠죠. 동서도 피해자예요. 우리 갯돈으로 당신들 입고 먹고 빼돌린 거 그거 나한테만 사과한다고 넘어갈 일 아니라고요. 사과해야 될 사람한테 똑바로 사과하시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 애한테도 사과하마.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그러니까 조금만 말미를 다오. 그래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반성문을 쓰라면 쓸게. 앞으로 집안일도 다 하라면 하고. 내가 아주 옳게 될 신녀처럼 살라면 살게. 그러니까 일단 고소부터 취하하고 이야기 좀 해보면 안 될까? 어? 나 사기죄로 고소당한 거 알면 진짜 끝장이야. 남편한테는 뭐라 그러고 우리 애들한테는 뭐라 그래. 아우 나 진짜 쪽팔려서 못 살아 옳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그렇게 쪽팔릴 일인 걸 알면 그런 짓을 하지 마셨어야죠. 좋다고 남의 돈 훔쳐 갖다 써놓고 뒤늦게 사과하면 그만인가? 우린 고소 취하해줄 마음 같은 거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어떻게 가족 사이 이렇게까지 해? 어? 아니 이렇게까지 미는데 그거 한번 용서가 안 되니 너는? 기가 막혀. 가족 사이에 그런 짓까지 한 건 당신 둘이잖아. 누가 누구한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네 가족 아니거든요. 그 사실 알기 전부터도 당신네 잘난 아들내미랑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사기꾼 집안이랑 내가 뭐하러 더 엮여. 나 당신네들이랑 더는 가족으로 엮일 생각 없으니까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면서 내 맘 돌리려고 애쓰지 말고 돌아가세요. 시모와 시누이가 열심히 빌어댔지만 저와 동서는 굽히지 않았고 어느 항목 하나 빠짐없이 고소를 진행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가족 여행 갯돈 약 5천만 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형법상 사기죄와 횡령죄가 적용됐어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면서 이를 자기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데 시모와 시누이의 경우 가족을 속여 돈을 빼돌린 점에서 사기와 횡령이 모두 성립된다고 판단이 됐던 거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즉 갯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모와 시누이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됐어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즉 개원인 다른 가족들에게 거짓으로 고급 여행을 제공한다고 속이며 돈을 빼돌렸고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인정돼 사기죄에 해당됐죠. 거기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시모와 시누이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민사적 책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여행객돈으로 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동안 빼돌린 5천만 원 전액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죠. 배상 명령에 따라 시모와 시누이는 민사상 책임으로 이 금액을 피해 가족들에게 반환해야 했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시모와 시누이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조건이 부과되었죠. 한편 저도 남편 놈과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 놈은 뒤늦게 빌어댔지만 너무 늦어버린 사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누나랑 엄마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이걸로 이혼은 좀 너무하잖아. 난 맹세 코 정말 몰랐다고. 우리 유나 이름 걸고 맹세. 난 정말 둘이 그런 사기를 치는 건 몰랐어. 됐어, 그만해. 어따 대고 우리 딸 이름을 함부로 걸어? 그리고 당신은 뭘 그렇게 잘했어? 사기 몰랐으면 다야? 당신 잘못은 어쩜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한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신 뭐 했어? 돌아가셨을 때만 그랬어? 병원에 계신 동안에 당신 와보긴 했어. 나 엄마 병원에서 당신 얼굴 한 번 못 봤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래. 나도 내가 부족했던 건 알아.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나도 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수준이었으면 참을 수 있었겠지. 노력하는데 부족한 거랑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건 달라. 당신 내가 우리 엄마한테 20만 원 보내는 걸로도 아까워했던 인간이잖아. 어머님 편에 딱 붙어서서는 나더러 그 20 아까워하던 게 눈에 선한데 아냐? 내 말이 틀려.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내가 우리 가족만 신경 쓸게. 엄마랑 누나한테도 거리를 둘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모든 일은 타이밍이야, 이 멍청한 인간아. 내가 무심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마지막 기회라도 줘, 여보. 부탁이야. 기회? 당신한테 기회는 많았지. 근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건 너야. 나 더 이상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이혼?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끝내.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저에게 유리했어요. 솔직히 사기 혐의로 고소도 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으니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은 큰 기대 없이 딱 절반만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짓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판결로 제가 좀 더 인정을 받아 60%를 받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동서의 증언들이 도움이 됐죠.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와보지 않은 점 등도 적용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전 무사히 이혼을 해냈고 양육권도 물론 제가 갖게 됐어요. 양육비와 사기 피해까지 다달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남편 놈
시가 인간들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동선에는 시가와 아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집안에서 유일한 정상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시동생이었거든요. 시동생은 자기 엄마랑 누나가 그런 짓을 한 걸 알고서는 아주 기겁을 했었죠. 그러면서 동서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 인간들이 가족이라니 나도 부끄럽다 하면서 동서에게 용서를 빌었고, 동서는 시가와 완전히 연을 끊는 조건으로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완전히 연을 끊기 전 동서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전 시누이는 사기죄 고소를 당하고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들 상대로 사기치다 들켜 징역까지 가는 신세가 됐으니 그러고도 남을 일이죠. 전 혹시 심해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전 시부모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혼을 하기도 뭐하고 해서 같이 붙어는 사는 모양인데 어차피 둘 사이에 그닥 정은 없었던 관계라 아마 앞으로는 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저는 그 집 사람들 다시는 볼 일 없는 것 하나만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죠. 지금은 동서, 아니 전 동서와 안부만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전 시모와 전 시누이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아래로 봤던 동서에게 증거가 딱 잡혀 그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사실 저조차도 놀랍긴 했어요. 순진하고 멋모르는 것 같던 동서가 뒤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증거를 모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건가 봐요.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존재란 없으니 말이에요. 저희 전 동서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못된 인간들에게 당하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